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더러운 과자. 돈 많은 구두쇠가 집에 가면서 먹으려고 과자를 딱 한 개 샀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진흙이 묻고 말았다. 바로 그때 거지가 와서 적선을 청했다. 구두쇠는 거지에게 그 더러운 과자를 주었다. 그날 밤 구두쇠는 꿈을 꾸었다. 그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찻집에 앉아 있었다. 웨이터들이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향긋한 과자와 차를 나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한참을 안절부절하며 기다린 끝에 웨이터가 오더니 더러운 과자를 하나 놓고 돌아섰다.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내가 거지인 줄 알아? 구두쇠가 소리치자 웨이터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이곳은 영원의 찻집입니다.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시간의 세계에서 미리 보낸 것뿐입니다. 이 과자는 당신이 보낸 유일한 것이고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남에 대한 두려움처럼 생각하라.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혹시 남이 알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단 말인가? 유대 전통에서는 자선을 통해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무엇을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만이 다음 세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 시간 아깝다는 생각에 사소한 핑계를 대고 외면했다고 칩시다. 그러다 한참 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주변을 둘러봐도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동료가 힘들 때마다 정성껏 도와주고 응원해준 사람이라면 본인이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는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라피 힐렐의 수업료. 라피 힐렐은 2000여 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20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의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 당시 로마의 지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업료는 물론이고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혼자 해결한다는 것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의를 들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부에 대한 열망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업료를 마련할 수 없었던 힐렐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리운 마음으로 학교 주변을 돌았다. 문득 교실 지붕 위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굴뚝을 발견하고 그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에 귀를 대보았다. 굴뚝을 타고 랍비의 목소리가 또렷이 올라왔다. 그는 어찌나 기쁘던지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까맣게 잊고 밤늦도록 강의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피로에 지친 그는 그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불처럼 차곡차곡 그의 몸을 덮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어둡지? 눈이 와서 그런가? 학생 하나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시커먼 물체가 창을 가리고 있었다. 깜짝 놀란 학생들은 시커먼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우르르 달려갔다. 꽁꽁 얼어붙은 힐렐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학생들은 얼른 힐렐을 따뜻한 교실로 옮겨 담요로 몸을 감싸고 정성껏 간호했다. 학생들이 빨리 발견한 덕분에 힐렐은 무사히 깨어났다. 그의 사정을 알게 된 학교에서는 그의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누군가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다든가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평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당신은 힐렐보다 더 가난한가? 힐렐은 지혜 가득한 명언을 많이 남겼다.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도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꽤 많다. 힐ler이 지붕 위에서 얼어붙은 이 일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돈이 배움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고등학생 자녀가 코딩에 관심이 생겨서 온라인 강좌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든다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커뮤니티에서 질문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을 겁니다. 힐러리 굴뚝을 통해 강의를 들었듯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학생을 발견했다면 무료 강의를 소개해주거나 쓰던 책을 빌려주거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기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조건 반사. 탐험가 두 사람이 아이거 북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높이 1.800m의 얼음과 눈과 바위로 이루어져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서도 가장 높고 험악한 일명 죽음의 북벽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 조금씩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하지만 워낙 험하고 가파른 곳이었다. 순간 위에 있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래 있던 사람까지 벼랑에서 떨어졌다. 다행히 자일이 바위 끝에 걸려 두 사람은 허공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스위스 구조대의 헬리콥터가 날아와 확성기로 두 사람을 격려했다. 적십자 구조대입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춘 듯이 대답했다. 벌써 기부했는데요.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두 사람은 적십자라는 단어에 자동으로 기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구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 해외여행 중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친구가 카톡으로 주말에 등산 가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좋아 라고 답장을 보낸 뒤 아차 하고 깨달을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답한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자동 모드로 살아갑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익숙한 패턴대로만 반응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는 겁니다. 전보는 최대한 짧게.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전보를 쳤다. 레베카, 경사스럽게도 아들 순산. 전보를 받고 딸과 손자를 보기 위해 달려온 장인이 사위에게 말했다. 전보는 최대한 짧게 해야지. 글자 하나하나가 돈인 걸 모르나? 그보다 더 어떻게 짧게 보내요? 레베카는 필요 없는 말이지. 그 애 말고 누가 출산했겠나? 남의 아내가 출산했다고 전보를 쳤겠나? 경사스럽게는 또 뭔가. 경사스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인가? 게다가 순산이라니? 순산이 아니면 황새가 아기를 갖다 주기라도 하나? 또 아들이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었어. 딸이라면 경사스러울 리가 없으니까 말이지. 장인은 사위의 전보에서 불필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짚어냅니다. 레베카라는 이름도, 경사스럽다는 표현도, 순산이라는 설명도, 심지어 아들이라는 말까지도 사실은 없어도 될 말이었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고 프로젝트 완료라고만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이지만 후자가 훨씬 명확하고 효율적이죠. 상사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미 알고 있고 실패했으면 보고 자체를 안 했을 테니 성공은 당연하고 완료되지 않았으면 보고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진짜 실력은 많은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를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살인한 닭을 처형하는 방법. 닭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닭은 아기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그만 요람에 뉘어있던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를 닭이 쪼아서 죽였기 때문이었다. 증인이 법정에 불려나가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다. 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닭이라고 해도 살인을 저지른 자로서 유죄라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처형할 수 없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즉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재판과 증인의 증언. 유죄 판결이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당장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처벌하기 전에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일인지 확인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전에는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입니다. 못생긴 그릇. 당대 최고의 현자로 일컬어지는 못생긴 랍비가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가던 길에 공주와 마주쳤다. 공주는 대뜸 비아냥거렸다. 아이쿠, 그렇게 뛰어난 지혜가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네요. 랍비는 공주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뜬금없이 궁전 안에 술이 있는지 물었다. 공주가 당연하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빙그레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보통 항아리나 술병 같은 그릇에 담겨 있죠. 공주가 시큰둥하게 대답하자 랍비는 정말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는듯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공주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많이 있을 텐데 항아리나 술병 같은 보잘것없는 그릇을 쓰신단 말입니까? 뭔가 창피를 당했다고 느낀 공주는 당장 달려가서 항아리에 담겨있던 술을 모두 금그릇, 은그릇에 옮겨 담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술은 금세 맛이 변해버리고 말았다. 진노한 황제가 소리쳤다. 대체 어떤 놈이 술을 옮겼단 말이냐? 제가 그랬습니다. 공주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황제에게 꾸중을 들은 공주는 랍비가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랍비님, 왜 그랬어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단지 나는 공주님께 아주 귀한 것이라도 항아리 같은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편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주가 외모를 두고 랍비를 놀리자 랍비는 오히려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겸손한 그릇에 담겨야 오래 보존된다는 진리를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옆 지원자는 명문대 출신의 외모까지 출중하고 여러분은 학벌도 평범하고 외모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 순간 주눅들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작 내면을 채우는데 소홀하기 쉽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진짜 지혜는 포장이 아니라 담긴 내용물로 증명됩니다. 질투. 랍비여,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아침이 되어 돌아오면 이브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남자가 랍비에게 짓궂게 물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수를 세어봅니다. 랍비가 짓궂게 대답했다. 랍비의 대답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브가 갈비뼈수를 센다는 말은 아담이 밤새 어디서 무얼 했는지 의심하며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연인이 늦은 밤 귀가했을 때
옷에 묻은 향수 냄새를 맡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확인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상대방의 갈비뼈를 세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온기를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심이 관계를 지배하면 사랑도 식어갑니다. 2. 세상의 온갖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뱀이 나타나자 어떤 동물이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려 죽인 뒤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어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무시무시하게도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지. 왜 그러는 거니? 그러자 뱀이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뜯어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입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는 않으니까. 뱀은 먹이를 뜯거나 찢지 않고 통째로 삼킵니다. 보기엔 더 잔인해 보이지만 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입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합시다. 감정이 상해서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며 문제를 삼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상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지만 말없이 넘기면 적어도 입으로 상대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속으로만 삼켜버리는 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은 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2시간의 길이. 임금님의 포도밭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포도밭을 찾은 임금님은 능력이 뛰어난 그와 둘이서 포도밭 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포도 농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품삯은 매일 동전으로 지급된다. 그날도 하루의 일이 끝나자 일꾼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일꾼들은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 그런데 능력이 뛰어난 일꾼도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자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며 임금님에게 항의했다.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들이 온종일 걸려서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해냈다. 오늘 28세로 죽은 랍비도 다른 사람이 100년 산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했다. 중요한 것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큼 이루었느냐이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분 바르히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100년을 산 학자보다 더 많은 토라 학문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진척이 느립니다. 반면 다른 동료는 이틀만 집중해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며칠을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완성했느냐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서 2시간씩 매일 가도 형식만 채우면 변화가 없지만 1시간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운동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웠는가로 결정됩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뒤 가말리엘 이 세가 말했다. 역법을 정해야 하니 내일 아침에 7명의 학자가 회당에 모이기로 합시다. 다음 날 아침 가말리엘 이 세가 회당에 도착하자 8사람이 나와 있었다. 누군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8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가 말했다. 여기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은 돌아가시오. 그러자 누가 봐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제가 바로 초대받지 않은 자입니다.
법률을 공부한 학자로서 함께 참여해보고자 왔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잘못 알고 나온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제2성전 파괴 후 가말리엘 2세가 유대 역법을 정하기 위해 7명의 학자를 소집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8명이 나타났을 때 진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격이 충분한 학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타인의 수치심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것입니다. 가령 회사 회의에 팀원이 실수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팀장이 누가 잘못 왔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제가 회의 일정을 착각했다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면 어떨까요? 그 팀원은 굴욕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깐의 오해를 감수하지만 동료는 창피함에서 벗어납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이 먼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더러운 과자. 돈 많은 구두쇠가 집에 가면서 먹으려고 과자를 딱 1개 샀다. 그런데 걸어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진흙이 묻고 말았다. 바로 그때 거지가 와서 적선을 청했다. 구두쇠는 거지에게 그 더러운 과자를 주었다. 그날 밤 구두쇠는 꿈을 꾸었다. 그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찻집에 앉아 있었다. 웨이터들이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향긋한 과자와 차를 나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한참을 안절부절하며 기다린 끝에 웨이터가 오더니 더러운 과자를 하나 놓고 돌아섰다.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내가 거지인 줄 알아? 구두쇠가 소리치자 웨이터가 다시 돌아서며 말했다. 이곳은 영원의 찻집입니다. 여기서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시간의 세계에서 미리 보낸 것뿐입니다. 이 과자는 당신이 보낸 유일한 것이고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남에 대한 두려움처럼 생각하라.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혹시 남이 알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없단 말인가? 유대 전통에서는 자선을 통해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무엇을 보낼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만이 다음 세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 시간 아깝다는 생각에 사소한 핑계를 대고 외면했다고 칩시다. 그러다 한참 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주변을 둘러봐도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 동료가 힘들 때마다 정성껏 도와주고 응원해준 사람이라면 본인이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탈무드 이야기는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라피 힐렐의 수업료. 라피 힐렐은 2000여 년 전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났다. 20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아주 훌륭한 두 사람의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 당시 로마의 지배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수업료는 물론이고 먹고 자는 것까지 다 혼자 해결한다는 것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의를 들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부에 대한 열망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업료를 마련할 수 없었던 힐렐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그리운 마음으로 학교 주변을 돌았다. 문득 교실 지붕 위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굴뚝을 발견하고 그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굴뚝에 귀를 대보았다. 굴뚝을 타고 랍비의 목소리가 또렷이 올라왔다. 그는 어찌나 기쁘던지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까맣게 잊고 밤늦도록 강의를 들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피로에 지친 그는 그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마침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불처럼 차곡차곡 그의 몸을 덮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어둡지? 눈이 와서 그런가? 학생 하나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시커먼 물체가 창을 가리고 있었다. 깜짝 놀란 학생들은 시커먼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우르르 달려갔다. 꽁꽁 얼어붙은 힐렐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학생들은 얼른 힐렐을 따뜻한 교실로 옮겨 담요로 몸을 감싸고 정성껏 간호했다. 학생들이 빨리 발견한 덕분에 힐렐은 무사히 깨어났다. 그의 사정을 알게 된 학교에서는 그의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누군가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다든가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평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당신은 힐렐보다 더 가난한가? 힐렐은 지혜 가득한 명언을 많이 남겼다.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도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꽤 많다. 힐렐이 지붕 위에서 얼어붙은 이 일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돈이 배움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의 고등학생 자녀가 코딩에 관심이 생겨서 온라인 강좌를 듣고 싶다고 했는데 한 달에 10만 원이 든다는 이유로 망설인다면 어떨까요? 그 아이는 유튜브로 무료 강의를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커뮤니티에서 질문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을 겁니다. 힐렐이 굴뚝을 통해 강의를 들었듯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학생을 발견했다면 무료 강의를 소개해주거나 쓰던 책을 빌려주거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아니라 기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조건 반사. 탐험가 두 사람이 아이거 북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높이 1.800m의 얼음과 눈과 바위로 이루어져 알프스의 3대 북벽 중에서도 가장 높고 험악한 일명 죽음의 북벽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 조금씩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하지만 워낙 험하고 가파른 곳이었다. 순간 위에 있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는 바람에 아래 있던 사람까지 벼랑에서 떨어졌다. 다행히 자일이 바위 끝에 걸려 두 사람은 허공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스위스 구조대의 헬리콥터가 날아와 확성기로 두 사람을 격려했다. 적십자 구조대입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춘 듯이 대답했다. 벌써 기부했는데요.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두 사람은 적십자라는 단어에 자동으로 기부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구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 해외여행 중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쳐 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친구가 카톡으로 주말에 등산 가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좋아 라고 답장을 보낸 뒤 아차 하고 깨달을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답한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자동 모드로 살아갑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익숙한 패턴대로만 반응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는 겁니다. 전보는 최대한 짧게.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전보를 쳤다. 레베카, 경사스럽게도 아들 순산. 전보를 받고 딸과 손자를 보기 위해 달려온 장인이 사위에게 말했다. 전보는 최대한 짧게 해야지. 글자 하나하나가 돈인 걸 모르나? 그보다 더 어떻게 짧게 보내요? 레베카는 필요 없는 말이지. 그 애 말고 누가 출산했겠나? 남의 아내가 출산했다고 전보를 쳤겠나? 경사스럽게는 또 뭔가? 경사스럽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인가? 게다가 순산이라니? 순산이 아니면
황새가 아기를 갖다 주기라도 하나? 또 아들이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었어. 딸이라면 경사스러울 리가 없으니까 말이지. 장인은 사위의 전보에서 불필요한 단어들을 하나씩 짚어냅니다. 레베카라는 이름도, 경사스럽다는 표현도, 순산이라는 설명도, 심지어 아들이라는 말까지도 사실은 없어도 될 말이었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고, 프로젝트 완료라고만 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이지만 후자가 훨씬 명확하고 효율적이죠. 상사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이미 알고 있고, 실패했으면 보고 자체를 안 했을 테니 성공은 당연하고, 완료되지 않았으면 보고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진짜 실력은 많은 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남기고 나머지를 과감히 버릴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살인한 닭을 처형하는 방법. 닭 한 마리가 있었다. 그 닭은 아기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그만 요람에 뉘어있던 갓 태어난 아기의 머리를 닭이 쪼아서 죽였기 때문이었다. 증인이 법정에 불려나가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다. 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다. 닭이라고 해도 살인을 저지른 자로서 유죄라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처형할 수 없다.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즉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재판과 증인의 증언, 유죄 판결이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누군가의 실수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칩시다. 당장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처벌하기 전에 실제로 그 사람이 한 일인지 확인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전에는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입니다. 못생긴 그릇. 당대 최고의 현자로 일컬어지는 못생긴 랍비가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가던 길에 공주와 마주쳤다. 공주는 대뜸 비아냥거렸다. 아이쿠, 그렇게 뛰어난 지혜가 이렇게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네요. 랍비는 공주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뜬금없이 궁전 안에 술이 있는지 물었다. 공주가 당연하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빙그레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 술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보통 항아리나 술병 같은 그릇에 담겨 있죠. 공주가 시큰둥하게 대답하자 랍비는 정말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는듯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공주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많이 있을 텐데 항아리나 술병 같은 보잘것없는 그릇을 쓰신단 말입니까? 뭔가 창피를 당했다고 느낀 공주는 당장 달려가서 항아리에 담겨있던 술을 모두 금그릇, 은그릇에 옮겨 담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술은 금세 맛이 변해버리고 말았다. 진노한 황제가 소리쳤다. 대체 어떤 놈이 술을 옮겼단 말이냐? 제가 그랬습니다. 공주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황제에게 꾸중을 들은 공주는 랍비가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랍비님, 왜 그랬어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죠? 단지 나는 공주님께 아주 귀한 것이라도 항아리 같은 싸구려 그릇에 넣어두는 편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주가 외모를 두고 랍비를 놀리자 랍비는 오히려 그녀를 가르쳤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겸손한 그릇에 담겨야 오래 보존된다는 진리를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옆 지원자는 명문대 출신의 외모까지 출중하고 여러분은 학벌도 평범하고 외모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 순간 주눅들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집착하는 사람은 정작 내면을 채우는데 소홀하기 쉽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진짜 지혜는 포장이 아니라 담긴 내용물로 증명됩니다. 질투. 랍비여,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아침이 되어 돌아오면 이브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남자가 랍비에게 짓궂게 물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 수를 세어봅니다. 랍비가 짓궂게 대답했다. 랍비의 대답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브가 갈비뼈 수를 센다는 말은 아담이 밤새 어디서 무얼 했는지 의심하며 바람을 피웠는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연인이 늦은 밤 귀가했을 때 옷에 묻은 향수 냄새를 맡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몰래 확인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과 의심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상대방의 갈비뼈를 세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의 온기를 느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의심이 관계를 지배하면 사랑도 식어갑니다. 2. 세상의 온갖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다. 뱀이 나타나자 어떤 동물이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려 죽인 뒤에 먹고 늑대는 먹이를 찢어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무시무시하게도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지. 왜 그러는 거니? 그러자 뱀이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뜯어먹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입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지는 않으니까. 뱀은 먹이를 뜯거나 찢지 않고 통째로 삼킵니다. 보기엔 더 잔인해 보이지만 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입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직장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다고 합시다. 감정이 상해서 날카로운 말로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며 문제를 삼키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상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지만, 말없이 넘기면 적어도 입으로 상대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속으로만 삼켜버리는 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은 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2시간의 길이. 임금님의 포도밭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포도밭을 찾은 임금님은 능력이 뛰어난 그와 둘이서 포도밭 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며 포도 농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품삯은 매일 동전으로 지급된다. 그날도 하루의 일이 끝나자 일꾼들은 품삯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일꾼들은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 그런데 능력이 뛰어난 일꾼도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자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며 임금님에게 항의했다. 2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들이 온종일 걸려서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해냈다. 오늘 28세로 죽은 랍비도 다른 사람이 100년 산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성취했다. 중요한 것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큼 이루었느냐이다.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분 바르히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100년을 산 학자보다 더 많은 토라 학문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일주일 내내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진척이 느립니다. 반면 다른 동료는 이틀만 집중해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며칠을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완성했느냐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서 2시간씩 매일 가도 형식만 채우면 변화가 없지만 1시간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운동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웠는가로 결정됩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진 뒤 가말리엘 2세가 말했다. 역법을 정해야 하니 내일 아침에 7명의 학자가 회당에 모이기로 합시다. 다음 날 아침 가말리엘 2세가 회당에 도착하자 8사람이 나와 있었다. 누군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8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가 말했다. 여기에 올 이유가 없는 사람은 돌아가시오. 그러자 누가 봐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했다. 제가 바로 초대받지 않은 자입니다. 법률을 공부한 학자로서 함께 참여해보고자 왔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잘못 알고 나온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먼저 말을 꺼낸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제2성전 파괴 후 가말리엘 2세가 유대 역법을 정하기 위해 7명의 학자를 소집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8명이 나타났을 때 진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격이 충분한 학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타인의 수치심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한 것입니다. 가령 회사 회의에 팀원이 실수로 들어왔다고 칩시다. 팀장이 누가 잘못 왔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먼저 제가 회의 일정을 착각했다고 말하며 자리를 뜬다면 어떨까요? 그 팀원은 굴욕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잠깐의 오해를 감수하지만 동료는 창피함에서 벗어납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이 먼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